김용실의 뉴스 브런치 유튜브와 콩 앱으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콩으로는 지금 김현옥님, 성인애님 들어와 주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로는 지금 한 560분 이상이 지금 들어오셨네요. 미무수아님, 써니스카이님, 박진호님 이렇게 들어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코너 뉴스픽으로 저희는 시작을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은 이 두 분이 지켜주고 계시죠. 신보라 국민의힘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앞서 말씀드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 어제 공식 출범을 해서 첫 번째 회의가 열렸고 그 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위원회 구성은 또 어떻게 돼 있는지, 앞으로 뭐 어떤 논의들이 있을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데 내용을 좀 정은혜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 내달로 예상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 우리가 그 위드 코로나라고 부르죠. 그것을 앞두고 구체적인 방역 체계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코로나19 일상 회복 지원위원회가 어제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위원회는 우선 이달 말까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하고 네. 이달 25일 전후로 예상되는 백신 접종 완료율 70% 도달 시점에 맞춰 다음 달 초부터 로드맵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어제 기준으로 1차 접종률은 78.1%, 접종 완료율은 60.8%입니다. 네. 그 김부겸 총리는 그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지금 단계에 가능하지 않고 백신 패스와 같은 새로운 방역 관리 방법을 검토하겠다. 의료 체계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위원회 내에는 경제 민생, 사회 문화, 자치 안전, 방역 의료 등 그 4개의 분과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이 밖에 정부위원 8명,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해서 4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참석자들이 그 어제 회의를 통해서 10월 말까지 단계적 일상회복 로드맵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또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3대 기본 방향을 기준으로 분과별 논의를 이제 검토를 했는데요. 네. 또 로드맵의 일상 회복 단계 설정과 함께 방역 수직 해제의 우선순위, 또 방역과 의료 대응 체계, 사업장별 재택근무 방안, 백신 패스 도입 여부 등을 이제 담아서 또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뭐 회의가 전체 회의가 월 1회 이상 그리고 분과 회의도 월 2회 이상 이렇게 뭐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사실 뭐 백신 패스 논의는 이제 한번 저희가 찬반으로 갈려져 있는 걸 얘기한 적이 있었긴 했는데요. 백신 패스도 또 논의에 이제 포함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일상 회복으로 가면은 지금 오늘 거의 이제 1,900여 명대, 네. 2,000명 조금 안 되는 그런 선인데 방역이 혹시 느슨해서 확진자 숫자가 또 늘진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어쨌든 두 분은 이번 이런 논의에 대해서 어떤 입장들을 갖고 계신지 먼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위드 코로나의 방역의 원칙을 무엇으로 둘 것이냐 하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 있고 네. 전문가의 논의로서 결정해야 되는 과학의 영역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볼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 외에 우리가 좀 추가적으로 좀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이 무엇이냐 예.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첫 번째 방역의 원칙은 저는 자율방역, 상생방역, 과학방역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는 백신 확보율이 낮아서 네. 이 그 규제를 굉장히 오래 끌었다는 점이 있고 또 과학적 근거 없이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방역이었다는 점이 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조금 언제까지 계속 유지할 유지를 것인지. 이제 하게 될 것 네. 같다고 하는데요. 네. 특히나 이제 자율방역이 그런 측면에서 우선 스스로 방역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네. 자가 방역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이후에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들이 예. 고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 부분과 과학적 영역의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시간 제한, 인원 제한과 관련된 방역 지침이 네. 그간
무슨 과학적 근거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타를 굉장히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근거가 마련되기도 사실상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지점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이번 그 일상회복위원회에 김기용 자영업 비대위 공동대표가 합류를 하긴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자영업 소상공인들의 지금 어떤 상황, 여건, 그리고 실제 시간 제한 인원 제한이 특별히 방역에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네. 그걸 고려해서 제 생각에는 시간 인원 제한 규정은 어쨌든 조금 이제 철폐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보고요. 특히나 인원 규정은 정말 불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4인이냐 8인이냐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한 테이블에서 한 같이는. 공간 안에 사람들이 꽉 차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 시간 제한은 풀되 백신 미접종자의 어떤 시간 제한을 둔다거나 뭐 그런 방식의 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과학적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이 확진자 급증에 대한 재택 치료 시스템을 확충하는 것, 중증 환자 병상 확보 이런 것들은 부처 공무원들과 전문가들이 그렇죠. 정말 합심해서 좀 결정해야 될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과학적 영역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네.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더 추가적으로 고려돼야 될 사항 중에 하나는 이제 손실보상 문제 부분인데요. 지금 최근 8일에 손실보상을 최대 80%까지 한다고 발표를 우선 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집합 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는데 모임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이 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꽃집 같은 경우 뭐 예식장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되질 않으면서 어쨌든 영업에 굉장히 타격은 받았는데 근데, 이건 인원 제한이나 이런 거에 적용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손실보상에서 제외가 되는 거죠. 매출에 타격을 입었다 하더라도. 네. 이런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라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코로나가 전 사회 위축에 미친 영향들이 굉장히 큰데 그렇죠. 전 이에 대한 연구 그리고 인과관계에 대한 사례 발굴을 위한 어떤 연구 투자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저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다뤘지만 어떤 여성 생리와 관련된 인과관계 균형이랄지 그다음에 아동의 정서행동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실은 굉장히 이제 추적 조사를 통해서 사례 발굴을 좀 하고 그걸 향후 연구에 좀 써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코로나19도 거의 이제 뭐 시간이 꽤 지났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들이 사실은 많이 누적돼서 이제 논문 형태로 나오고 있지만 그 외에 사회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연구가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렇다면은 정은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그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다 이런 표현들만 많이 하고 있었는데 뭐 위기다 뭐 이런 표현들이 더 많았는데 지금은 뭔가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위원회를 통해서 그 우리가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겠다. 뭐 한순간의 회복이 아니라 그렇죠. 단계적인 회복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회적 단절과 고립을 걷어내는 포용적인 일상 회복을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또 정부가 발표한 마지막은 국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일상 회복이다라고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를 해서 코로나를 극복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고 정말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일상을 회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에 저는 더 회의도 좀 많이 하고 전문가들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좀 생산적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는 그 약간의 우려가 되는 것은 백신 패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백신 패스 용어 자체도 조금 저는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라는 게 꼭 백신을 맞은 사람만 통과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뭐 혜택이 되고 백신을 맞은 사람만이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실제로 백신을 1차를 맞고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인해서 2차를 맞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요. 태생적으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의사도 적극적으로 백신을 권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 포커스를 미접종자를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접종자에게 어느 정도 좀 혜택을 좀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선진국은 조금 다른데요. 선진국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미접종자를 불편하게 해서 접종률을 높이자. 왜냐하면 뭐 개인의 어떤 결정이기도 했지만 접종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미접종자를 굉장히 불편하게 하는 정책으로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8월에 이제 백신 패스, 이탈리아도 9월에 도입을 했고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부터 코로나 패스라고 해서 도입을 했는데 실제 접종자가 늘었고 확진자가 줄어서 이제는 좀 느슨하게 변경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패스를 도입한 나라에서 보면 뭐 수영장이나 영화관, 뭐 레스토랑이나 뭐 비행기, 열차 이용할 때는 백신을 맞아야 하고요. 우리가 지역에서 다니는 그 시내버스나 약국, 슈퍼, 상점 등 잠깐 머무르는 곳은 이제 안 맞아도 되는 그런 규칙들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만약에 백신 패스를 도입하게 된다면 기준을 정해야겠죠. 그래서 백신을 맞은 지 몇 개월 이내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건지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이런 것들도 해야 하고 그리고 비교적 좀 우려가 낮은 곳과 이것들을 뭐 1, 2, 3단계 정도로 분류를 해서 네. 예를 들면 극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뭐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음식을 뭐 먹지도 않죠. 네네. 요즘에는. 그리고 뭐 네. 얼굴을 맞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극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부분 뭐 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식당, 카페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곳 그리고 사실 가장 위험한 곳이 사실 유흥시설이나 뭐 무동장 같은 경우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네.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백신 패스가 도입이 될지를 정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뉴욕시가 백신 패스를 처음으로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네. 한 차례 이상 백신을 맞은 사람만 다중시설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예. 특히 뉴욕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백신을 맞아야지만이 어떤 뭐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갈 수 있고 체육관. 근데 만약에 맞지 않으면 벌금이 $5,000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만 원 이상 예, 그렇게 벌금이 관광객을 보호하기 위한 뭐 또 조치일 수도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 수가 한 1,900명대가 됐는데 과거 한 지지난주에 한 2,400명대에서 이제 좀 내려간 줄었죠. 추세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를 보면 거의 뭐 1,000단위, 만 단위가 넘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도 국민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신 바람에 이렇게 좀 확진자 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줄고 있는 것이고 아마도 이제 이번 달 말까지 접종자 수가 이제 70%가 됐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더 안심하고 어떤 사회생활을 하고 좀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단계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네, 앞서 얘기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지금 미무수아님께서는 치료약도 이제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예, 방역과 치료가 이제 가능해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도 미리 좀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덧붙여 주실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더 듣고. 네, 어쨌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인센티브를 계속 이제 조금 부여하는 노력은 필요한데 네. 그렇다고 이제 코로나 패스 자체가 도입되면 아예 미접종자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방식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미접종자라고 해서 다중이용시설이나 식당을 이렇게 출입을 아예 제한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인원 제한을 둬서 일정 부분 제한을 보호를 하지만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접종자의 미접종 이유를 좀 따져보면 위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인간계 증명의 어려움 때문에 공포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감염병에 대해서 개인의 자유를 이제 제한하고 신체 구속을 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부작용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이 있어야 그렇죠. 그 공포를 좀 줄이고 인센티브를 좀 높이는 방향의 접종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부작용에 대한 또 어떻게 국가에서 보존을 보호를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자, 정은혜 의원께서도 끝으로 덧붙일 그리고 말씀. 지금 그 어떤 조치부터 완화하고 어떤 조치는 끝까지 우리가 유지할 것인가 이거
이거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해야 할 것인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백신 팩스 관련해서는 이제 그 YTN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도입을 찬성하는 분들이 한 64.4% 정도가 된다고 네.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해서 사회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방역을 지키는 내에서의 그 규정들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방역과 더불어 또 개인의 자유를 또 어떻게 잘 네. 지켜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제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남 여수에서 특성화고 실습생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 이 사건을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까? 실습생에게 관련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노동부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그 안에서 드러나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저희 관련 내용을 좀 신보라 의원께서 좀 정리해 주시죠. 지난 6일 오전 그 여수의 한 요트 선착장에서 그 여수의 한 특성화고 3학년 A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는데요. 네. A군은 해당 요트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서 물속에서 7톤 크기 요트 바닥에 붙은 조개나 따개비 등을 긁어 제거하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 해경은 A군이 산소통과 무게 10kg 잠수용 줄을 매단 채 수중 작업을 했고 예. 산소통 줄이 헐거워지자 고개를 물 밖으로 내밀고 고쳐매는 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사고 당시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네. 해경은 A군이 스킨스쿠버 잠수기능사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수중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했고 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가 집중이 됐는데요. 예. 이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의 질문에 고용노동부 기조실장은 현장 실습생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나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안전보건 조치 신설 등을 노력하고 있다. 다만 해당 업체가 근로자 5인 미만 업체이고 정확하게 산안법 위반 사항이 있다는 보고는 못 받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해서 의원들의 좀 질타가 이어졌고요. 또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것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요. 예. 이번 현장 실습생 사망 사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위반,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의 어떤 규칙 위반, 그리고 수중 작업에 대한 규칙 위반, 현장 실습 표준협약 위반 등의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 고등학생 신분의 실습생이 지금 다치거나 사망하는 그런 사고들이 많다고 하는데 보도되는 것도 가끔 있고요. 국정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언론에서도 지금 이제 보도들을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금 들으시면서 어떤 점들이 더 문제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한 스스로 2가지 정도 질문을 던져봤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질문은 이게 정말 사고였을까? 아니면 예견된 참사가 아니었나? 라고 좀 질문을 던져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게 실습생의 교육이었다고 하는데 네. 이게 교육이었는지 아니면 무임금 노동이었는지 네. 저는 그것도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구분하기가 애매하죠. 네, 예. 지금 이 고등학생 그 홍군이 보면 그 실습 계획서에는 선상에서 관광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 업무 항해 보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해요. 예. 그렇다면 물에 들어가는 것과 전혀 연관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이 학생이 과거 굉장히 물을 좀 무서워하는 물을 굉장히 좀 공포스러워하는 그런 학생이었다는 네. 얘기도 있어서 물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학생에게 잠수 업무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스킨스쿠버를 좀 했었는데 네. 이게 수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도 물속에 공기통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좀 공포스럽긴 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작업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저는 또 2인 1조도 아니었고 혼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인재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 그 잠수 작업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위험 직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에 따라서 사업주는 잠수 작업에 필요한 자격, 면허, 경험, 그러니까요. 그 기능을 가지지 못한 근로자에게 잠수 작업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맞습니다. 지금 철저히 규정이 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굉장히 위험하고 자격증이 없는 이런 학생에게 현장 실습생에게 이런 업무를 맡겼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위험을 되지 자초한 않고요. 것이다. 네, 그리고 네. 지금 그 산업안전보건법이 그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장 실습생도 노동자로 이렇게 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조항이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반했던 사항들, 그 특히 18세 미만이 수중 작업을 했다는 것, 그리고 자격증이 없는데도 수중 작업을 했고, 네. 또 2인 1주의 안전 규칙을 위반을 했고, 네. 그리고 어떤 이 현장 실습 담당자 배치 관련해서 현장 실습 표준 협약을 위반했다는 그런 사실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저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런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과거에 우리가 구의역 사고도 있었고요. 그 태안화력 발전소 그렇죠. 사고도 있었는데 특히 대한민국의 청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이런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다는 건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또 맞습니다. 정부의 책임입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이렇게 부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뭐 국정감사에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드러난 것이 저는 굉장히 잘된 일이다라고 보지만 이 대안을 또 철저히 하게 만드는 것이 또 입법자들이 해야 할 일이겠죠. 그렇죠. 네. 지금 16님께서 스킨 스쿠버 자격증 아니고 스쿠버 다이버 자격증이라고. 아, 네. 맞아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신보라 의원께서는 어떤 문제를 보시고 네.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도 국정감사가 있었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국정감사가 있었던 이유는 이 문제가 근로자와 실습생이라고 한 어중간한 지위 때문에 발생하는 맞아요. 문제거든요. 예. 왜냐하면 현장 실습은 교육부 관할이에요. 아. 그런데 그 현장 현장은 실습에서 노동의 일하는 현장이고. 학생들은 그 일하는 현장에서 산업 현장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로자성이라는 또 특수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면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대상인데 네. 실습생은 교육부의 감독 대상이기 때문에 예. 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법적으로 하는. 책임을 잘 지지 않는 문제가 저는 근본적인 거라고 보고요. 네. 그런데 늘 이런 현장 실습 사고와 사망 사고가 있어서 2019년에 다 개정을 합니다. 법 개정을 해서 예. 교육부도 이거는 뭐 노동보다는 교육 중심의 현장 실습으로 바꾸겠다 전환을 하고 고용노동부도 법령을 개정해서 산안법에 네. 근로자는 아니지만 네. 산업체가 근로자에 준하는 산업안전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도록 법 개정을 했거든요. 법은 그럼 개정이 돼 있는 거군요. 네, 법은 개정이 돼 있지만 네. 문제는 현장이 바뀌지 않는 걸 어느 누구도 감독하거나 책임지지 않는 문제가 컸던 거죠. 예. 이 사고 업체도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였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되어 있죠. 맞습니다. 네. 근로감독 대상이 사실상 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모든 업체에 근로감독을 나가주면 좋지만 근로감독관의 숫자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죠. 행정력을 이유로 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로 결국 이 같은 그러네요. 애견된 사고가 나고 있다. 정말 이 부분은 우리가 뼈아프게 생각해야 될 지점이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뭐 법이 되어 있더라도 현장에서 그걸 또 지켜주는 것이 네. 또 중요하겠네요. 자, 뉴스픽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은혜 신보라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국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자신이 삼루타를 친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3분 즉석 카레 만들듯이 법안을 뚝딱뚝딱 잘 만들어내시는 분들이 왜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